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3교시 첫 번째 교과였던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출제위원들은 서로의 세미나라든지 많은 그런 학회 등을 통해서 서로 정보가 교환되고 서로 관심사를 교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냈다고 해도 그 사람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다른 출제위원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저의 스승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출제위원들을 다 지냈었습니다만 그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언제나 저한테 말하는 것도 고 선생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야 라고 이렇게 단언할 정도로 하는 걸 보면은 다른 많은 문제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구성원입니다만은 다른 많은 문제를 만들어 봤다고 해도 기출문제 테마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선별주의 정책과 보편주의 정책의 특징을 옳게 연결하는 것은, 자, 선별주의 정책과 보편주의 정책은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지요. 대상자, 당연히 선별주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자로 하는 것이고 보편주의는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는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사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이끌어가는 바로 사후적, 소극적, 치료적, 구빈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전 절차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산조사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회 방문원의 개별 방문조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보편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사전적, 적극적, 예방적, 방빈적 노력을 통해서 거기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조사가 불필요하고 당연한 그냥 절차로서 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건데 거기 보시면 선별주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는 보편주의입니다. 여러분들 등려라는 문장이 나왔죠. 간편한 행정 업무, 간편한 행정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편주의죠. 그냥 간단하게 기본 조건, 대한민국 국민, 그러면 국적 요건만 가지고 있으면 다 구성원이 되니까, 대상이 되니까. 그러나 선별주의는 자세한 자산조사라고 하는 행정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행정 절차가 복잡합니다. 빈곤의 덫이 유발되는 것은 빈곤의 선별주의죠. 빈곤의 덫이 발생한 그야말로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한 것이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빈곤의 덫을 유발하는 빈곤의 함정을 유발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역사적으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스피넨랜드법 생각해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빈곤의 덫이나 빈곤의 함정, 그를 통한 빈곤의 영속화로 이렇게 빈익빈이 창출되어 가는 것은 선별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편주의 사회적 통합, 그렇죠. 보편주의는 사회적 통합 효과가 가져옵니다. 사회적 낙인은 선별주의에서 나오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사회복지 국가의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서 국가 역할이 중요하다. 복지국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 전제 조건이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국민들의 삶이 좌우되는,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국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저 복지국가 성립에 수반조건한다. 수반조건한다. 정치적 민주주의. 그러죠? 또 복지국가의 기본 조건으로 한다. 복지정책의 1차적 목표를, 복지정책의 1차적 목표를 전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에 둔다. 이 최소한의 해석은 좀 놔둬보시고, 복지국가는 궁극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거죠. 1번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에스핑 앤더슨이 분류한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스핑 앤더슨은 1990년에 탈상품화, 사회정책이 얼마나 시장에 예속되어 있느냐, 얼마나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느냐, 이런 탈상품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사회계층의 정도를 가지고 또 분류를 했습니다. 자유주의, 조합주의, 삼인주의로 분류를 했고 1997년에는 거기에다가 탈가족화의 개념까지 넣어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유주의는 시장 조율성과 근로 의욕 고취를 강조한다. 그렇습니다. 자유주의는 시장 규제 완화와 복지 축소를 통하여
복지국가 위기 후 타계를 모색하고 있다. 자, 이건 시장 규제 완화,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말하자면 자유시장 경제를 요구하는 거지요. 복지 축소, 국가 개입의 축소를 통해서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한다. 조합주의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핵심 수당을 정책을 한다. 보편적 사회수당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3인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로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가 나와 있군요.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는 이것은 사회민주주의가 되겠어요. 공공부문의 사회 확대는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용 확대를 통해 복지국가의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자, 이건 놔둬보시고. 다음에 3인주의 복지국가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틀린 것은 뭘까? 여기 틀린 것은 뭘까? 여기 보면은 보편적 사회수당을 가지고 오는 것은 사회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보편적 사회수당은 사회민주주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보장정책으로 본다면 자유주의는 공공부조를, 원칙적으로는 국가 개입을 배제하고 복지 축소를 주장하지만 예외적인 것도 있다. 그래도 공공부조 정도. 그래서 사회조합주의라고 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보편적인 사회수당 프로그램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 틀린 것이 되겠어요. 4번에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통합, 최저생활 유지, 능력에 따른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이건 시장 논리죠.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내 몸값을 결정하자는 것이 시장 논리입니다.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것은 욕구에 따른, 요구가 아니라 욕구, 니드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잠재 능력 양상, 소득 재분배. 그래서 여기는 함정 문제인데 능력에 따른 배분은 시장입니다. 복지는 시장이 아닌 탈상품화를 통해서 욕구에 따른 배분을 주장을 합니다. 답은 3번. 5번에 보시면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의 연구자와 유형을 바르게 연구한 것은 티트머스, 미슈라, 퍼니스 힐턴, 조지와 유덴스가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다 학자들이 나와 있네요. 티트머스,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 나누었다. 시장경제. 자, 우선 티트머스가 제시한 것은 티트머스는 사회복지의 모형을 제도적 재분배 모형과 자녀적 모형과 양자의 중간 모형으로 시장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보험급여를 차등 배분하자고 하는 신여정 모델로서 업적 수행 모형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 나눈 사람은 잘 다루지 않는 림링거란 사람이 있습니다. 림링거란 사람이 있다. 미슈라,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 그렇죠? 미슈라는 복지의 모형을 제도적 모형과 자녀적 모형으로 나누되 규범적 모형을 하나 첨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국가 모형을 분화된 복지국가, 즉 다원주의적 복지국가, 그리고 통합된 복지국가, 즉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로 나눈 것이 바로 미슈라가 되겠습니다. 이건 맞는 것이 되겠네요. 다음에 퍼니스와 틸트는 함정이 두 개 있어서 꼭 가져가야 된다고 했죠. 퍼니스와 틸트는 복지국가의 모형을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로 투자한 겁니다. 여기 소극적 국가,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로 나눴고, 여기 사회투자국가는 1990년대에 바로 기든스가 제시한 제3의 길에서 제시한 국가가 사회투자국가, 기든스,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이렇게 인걸시키면 됩니다. 조지와 율딩은 복지 모형을 신우파, 중도노선, 3인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그리니즘 이렇게 6개로 나눈 거고, 프롤레타리아 복지국가와 부르조아 복지국가, 프롤레타리아 복지국가, 부르조아 복지국가로 나눈 사람은 서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복지국가와 자본가들의 복지국가는 서본이라는 사람이 있다. 먼저 드물게 나와 있군요. 이렌스키와 르볼은 선발 후발이 아니라 선진복지국가, 중진복지국가, 후진복지국가 뭐 이렇게 나눴다. 뭐 보시면 되겠고, 6번에 보시면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지국가 위기는 결국에 정부 실패로서 복지국가 위기가 연루되었다. 정부가 개입해서도 지나친 정부의 지출정책, 퍼주기 정책이 있다 보니까 정부 실패, 경기 침체와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자 급증,
스태그네이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양자를 합친 스태그플레이션. 자, 이런 것이 이야기되고, 그로 인해서 또 국가재정은 약화되고, 그런 과정에서도 의존성 심화는 더욱더 심해지고, 뭐 이런 과정이 등이 소위 복지국가 위기입니다. 경기 침체 및 국가재정 위기, 관료 및 행정기구의 팽창 및 비효율성, 정부 비대화를 말합니다. 포디즘적 생산 방식의 비효율성, 포디즘적 생산 방식은 포디즘은 말하자면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인한 비효율성, 독점 자본주의의 축적, 정부 실패란 거지요. 정당화 간의 독점 자본의 축적과 정당화 간의 모순, 정부 실패를 말하죠. 복지 혼합을 통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조정,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겁니다.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원인이 아니라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7번에 보시면 산업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사회정책 이론 또는 복지국가 이론, 산업화 이론 많이 보셨지요. 산업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복지국가이고 사회정책이다. 그래서 기술적 결정론, 경제성장론, 또 수렴 이론 또는 합리 이론, 또 탈이데올로기 이론 등으로 불리는 것이 산업화 이론인데,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1970년대 후 유렌스키가 되겠습니다. 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와의 연계성을 잘 설명해 준다. 복지국가는 산업화로 파생된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냥 기본 욕구고, 복지국가 발전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걸 본다. 소위 기술적 결정론. 복지국가는 산업화 발전으로, 재정적 발전으로, 복지국가는 산업화 발전으로 인한 재정적 발전으로 재정적 능력이 향상되어 발전 두 번 나왔거든요. 산업화, 복지국가는 산업화 발전으로 인한 재정적 발전으로 재정적 능력이 향상되어 가능해졌다. 다 주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러면 뭐가 틀렸을까? 아주 교묘하게 함정을 넣어놨지요. 산업화 이론은 산업화 과정 중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 해결책으로 등장했는데, 참으로 묘한 것은 어떠한 이념의 국가이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거의 비슷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사회정책이 약속이나 한 듯이 모여들더라.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사회정책이 만들어져 가더라. 그래서 일명 수렴 이론, 탈이데올로기 이론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에 있습니다. 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의 유사한 제도 형태와의 연계성을 다양이 아니라 유사한. 아주 교묘하게 풀었죠. 다양하냐. 그래서 일명 수렴 이론이라고 합니다. 8번에 보시면 신마르크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르크스주의는 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급진적인 폭력혁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에 비해서 신마르크스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하는 이 계급들의 움직임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폭력혁명이 아니라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둔 갈등주의적 시각이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비계급적 집단들의 이해 조정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전했다고 본다. 다양한 비계급적 집단들의 이해 조정. 다양한 계급적이 아니라 비계급적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익집단 정치이론, 다원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비계급적 집단들의 이해 조정은 당연히 이익집단 정치이론입니다. 다원주의 이론. 복지국가 발전을 독점 자본주의의 속성과 관련시켜서 분석했다. 신마르크스주의 독점 자본주의 속성과 관련 분석했다. 복지정책은 자본 축적의 위기나 정치적 도전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국가의 자율적 역할 정도에 따라 도구주의 관점과 구조주의 관점으로 대별된다. 자, 이 신마르크스주의는 깊게 설명을 안 했지만 그냥 방법론만 가지고 설명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급적이 아니라 비계급적이라는 용어에서 이 집단 정치이론. 문제는 신마르크스주의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원주의 이론의 속성, 이익집단 정치이론의 속성을 모르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자율성 정도에 자율적 역할 정도에 따라 도구주의와 구조주의 관점. 자, 좋습니다. 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과의 평등 정책보다 기회의 평등 정책은 부자의 소극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 유리하지요. 결과의 평등은 누구나 똑같이 끝날 때는 어떤 여건을 가지고 시작했던 간에 끝날 때는 똑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기회의 평등은 시작만 똑같이 나머지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의 입장인 부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 되겠습니다. 이거 틀린 거지요? 다음에 적극적 평등, 적극적 자유는 개인의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말합니다. 결과의 평등 정책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겠지요. 열등처우의 원칙은 형평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죠. 열등처우의 원칙은 형등의 가치를 침해한 겁니다. 열등처우는 그야말로 구빈의 대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립자조하는 사람보다 나아서는 한다. 나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열등처우. 내 능력, 내 노력, 내 기여도에 따라서 내 몸값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국가 개입을 열등처우라고 합니다. 긍정적 차별, 이걸 자꾸 이제 적극적 차별이라고 하는데, 긍정적 차별, 사실 적극적 차별은 긍정적 차별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긍정적 차별은 일부 책에서 자꾸 적극적 차별이라고 하는데 오해 없이 들어봐야 됩니다. 적극적인 차별 철폐를 긍정적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최소 수혜자에게 나눔이 있다면 가능한 한 최대한 배려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 차별 정책 또는 적극적 차별 철폐 정책 또는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긍정적 차별이 꼭 형평의 가치를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평의 가치를 꼭 저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너무나 획일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어요. 10번에 보시면 롤스의 사회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롤스는 사회 정의론에서 제1, 제2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 제1원칙은 자연적 자유의 절대평등의 원칙, 제2원칙은 차별이 있다면 차별도 조정되어야 한다는 차등 조정의 원칙,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제1, 제2 원칙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1원칙인 자유의 원칙 또는 절대적, 자연적 자유의 절대평등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천부 인권으로 내려받은 자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똑같은 평등이 유지돼야 된다.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차별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나 차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원칙이 나와야 되는데,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그리고 차등 조정의 원칙, 그래서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최소 극대화. 그러다 보면은 롤스의 원칙 보면 개인의 기본적 자유 보장을 제1원칙으로 본다. 그래서 자연적 자유의 평등의 원칙. 좋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전통에 속한다. 최소 극대화 원칙을 통해 평등주의 전통에 속한다. 자, 차등이 있다면 차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차등이 있다면 차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직위에 근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지위나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지위나 직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기회균등의 원칙.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으로 정당한 차등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눔에 있어서 반드시 최소 수혜자에게 가능한 한 최대 배려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맥시민이라고 하는 최소 극대화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극대화 원칙을 통해 평등주의적 전통에 속한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자유의 전통, 그에 비해서 최소 극대화 원칙을 통한다는 것은 평등주의적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초적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 간 사회적 계약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설 상태로서 마치 홉스나 루소 또는 로크 등이 말하는 자연 상태를 보통 이렇게 원초 상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원초 상태는 신정, 이 원초 상태라는 가설적 상황은 절대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자들이 살고 있으면서 앞에 말했던 자연적 자유의 절대평등의 원칙과 차등이 있다면 차등도 조정해 간다고 하는 두 개의 하부 원칙, 기회균등의 직위에 대한 지위균등의 원칙과
최소 극대화라고 하는 차등 조정의 원칙 2개를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원초적 상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 사회 구성원 간의 사회적 계약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홉스나 로크가 말하는 자연 상태의 관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면 원초적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맞는 것이 되겠는데 좀 드물게 좀 심화시킨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정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신자유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의 차이가 있다면 고전적 자유는 작고 약한 정부를 지향하는 데 비해서 신자유주의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념은 같습니다. 성장, 효율, 개인, 자유, 시장, 경쟁이라고 하는 믿는 이념은 똑같습니다.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강조한다. 작은 정부, 즉 자유와 개인을 강조한다. 복지국가는 개인의 책임보다 권리를 강조한다고 비판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주의 이래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이런 권리도 중요하지만 의무도 중요하다. 권리와 자유의 조화, 더 나아가서는 그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한다는 정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복지 제공에도 보편주의를 주장한다? 아니죠. 복지 실패의 원인을 이런 보편주의 운영 이념이라고 보고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장기보호에서 단기보호로, 국가 책임에서 개인 자율자조로 이렇게 변화를 꿈꿨던 것이, 변화를 이끌어갔던 것이 신자유주의가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번이 되겠어요. 1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의 길, 근로와 복지가 연결될 필요가 있다. 워크페어 국가, 사회투자 국가, 인식의 전환, 복지다원주의, 워크페어 뭐 이런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주의, 시장 실패에 대해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했던 것이 되겠어요. 폐이변 사회주의, 가족 등 비공식 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가족 등 비공식 부문의 역할을 축소하고 이걸 미리 사유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가족 기능이 다 주저앉은 대로 주저앉은 다음에 국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족 기능의 그 붕괴를 미리미리 사유화시켜서 아픔을 좀 최소화시켜보자. 비공식 부문보다는 국가에게, 폐이비한 사회주의는 3인주의니까 오히려 공식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계급의 갈등의 결과이다. 반집합주의,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신우파가 되겠지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맹신한다. 제한한다가 아니라 맹신한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은, 보면은, 3번과 5번인 반집합주의, 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유, 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한다고 본다. 그래서 국가 개입은 사회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13번에 보시면 국민 기초생활 보장대회에서 사회적 할당의 핵심 기준은, 사회적 할당의 기준 또는 대상자 선정 기준,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 자산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국민기초생활은 공공부조니까 자산조사, 경제적 기여에 의한 개별적 할당 원칙. 그래서 여기는 경제적 기여가 나와 있군요. 경제적 자산조사에 들은 소득과 재산. 그렇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소득과 재산. 이건 좀 약간 변형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위 재산 정도를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소득 인정액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말하자면 재산의 소득 평가액. 그래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소득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으로 소득 인정액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함정은 3번이 있었군요.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회보험 관리 감독은 중앙집권적이다. 그렇죠.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방자치, 기역번이 맞으면 디귿번 맞습니다. 디귿번 보겠어요. 분권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고 있다. 맞네요. 다음에 니은번,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지도감독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고.
다음에 5번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는 보건복지부의 타 부처 복지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모든 부분에 저희 복지에 관련 정보가 같이 통합 관리되고 있다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다른 부처 복지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입니다.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다음에 정책결정이론은 정책 결정 과정에는 정책 대안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존재한다. 답 나왔네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흘러오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 개의 흐름이 우연히 만났을 때 정책 대안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우연히 만났을 때 정책이 발표되곤 하더라. 이건 바로 1984년에 킹던이 쓰레기통 모형을 반영해서 만든 정책창 모형, 또 일명 흐름창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책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특정 사회 문제에 관한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정책 대안들이 정치적 흐름과 문제 흐름에 의해 정책 아젠다로 등장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들 세 개의 흐름이 연결되면 정책의 창이 열려 정책 대안이 마련되고 그렇지 않으면 각 흐름은 각 흐름은 다시 제각각 본래의 흐름으로 돌아간다. 자, 여기는 그냥 정책창 모형이 아니라 그 모형으로서 쓰레기통 모형으로 이렇게 함정을 파서 나왔네요. 쓰레기통 모형을 변형시킨 모형으로 정책창 모형, 흐름창 모형. 이건 다 그냥 쓰레기통 모형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16번에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 확대에 대한 정책 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우리도 역시 똑같이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가 도래하고 또 80년대 그에 대한 대안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한국형 복지모형 해서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과 만나면서 레이거노믹스와 같은 이런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만 자, 어떻게 변했는가? 서비스 할당 기반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바뀌었죠. 기업번이 틀리면 디귿번 틀린다. 디귿번 보겠어요.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영화, 복지 혼합 체계로 해서 공사 혼합 체계. 디귿번도 앞뒤가 바뀌었군요. 다음에 니은번 서비스의 성격, 제한된 서비스에서 다양한 서비스. 그렇죠. 니을번 재정 지원 방식, 서비스 제공자 지원에서 서비스 수요자, 서비스 제공자 지원이 아니라 서비스 수요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수요자 지원으로 니은번 니을번이 되겠군요. 니은번 니을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합리적 사회 정책 분석의 절차가 옳게 나열된 것은 합리적 정책 결과. 자, 거기에는 먼저 문제가 인식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해결책, 대안을 탐색해서 분석하고 그 중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 다음에 집행하고 평가하면 됩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합리적 정책 분석의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절차가 옳게 나열된 것은 합리적 정책 분석의 결과가 옳게 나열된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잘못됐군요. 이 정책 대안의 결과가 나온 것은 가장 먼저 문제 합리적 정책 인쇄가 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자, 거기 보시면 합리적 정책 분석, 합리적 정책 분석을 보면 첫 번째 합리적 정책 분석의 절차는 문제와 상황 파악입니다. 문제와 상황 파악. 바로 이 문제와 상황 파악을 통해서 문제 분석 및 정의를 합니다. 문제 분석 및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 대안의 탐색이죠. 정책 대안의 탐색. 다시 말해서 정책 대안, 사실 이 정책 대안의 탐색에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가지게 되는 정책 대안을 탐색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가서 바로
정책 대안의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정책 결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의 분석과 정의, 다음에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 그러니까 이거 탐색이 되겠군요. 그리고 이 대안, 그리고 나서 탐색을 한 다음에 정책 대안의 비교 분석. 그리고 최선의 여기는 뭐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그래서 사회 문제의 분석과 정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의 탐색, 그리고 그 결과, 정책 대안의 탐색의 결과를 비교 분석, 그리고 나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절차로, 즉 정책이 결정되면 이제는 그야말로 집행하고 평가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 정책 분석. 여기 밑에 지문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밑에 지문 잘못됐지만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라 거기에 번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 번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번호 없이 주관식으로 합리적 사회정책 분석의 절차는 먼저 문제 분석 및 정의, 그다음에 정책 대안의 탐색, 정책 대안의 탐색에서 결과 예측, 대안의 결과 예측과 같이 갑니다. 대안의 결과 예측 및 탐색. 그리고 나서 결과 예측 및 탐색을 한 다음에 그 정책 대안들을 비교하고 그 중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니까 니은, 디귿, 리을, 기억으로 주관식 문제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당 오류가 있어서 우리가 좀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정책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율성 평가는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한다. 그렇죠? 효율성 평가는 양적 효율성, 그래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정책 평가는 정책 수단의 사업 평가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죠. 정책 효과성 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죠. 효과성 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 목표 달성 도를 보는 겁니다. 신공공관리로의 성과 평가 강조는 신보수주의 득세로 약화되었다. 신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장 맹신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성장, 효율, 경쟁, 시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공공관리로는 뭐냐면 기존의 행정관리나 기존의 공공관리에 생산성과 효율성 극대화, 그리고 대고객, 대국민 만족도 극대화를 위하여 기업 경영 마인드나 시장 운영 논리를 개입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신공공관리론입니다.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가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 이 강조된 것이 여기 나오는 신공공관리론이 되겠습니다. 약화가 틀린 거군요.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공적연금에 대한 운영방식이 나와 있군요. 거기 적립방식에 대하여 부가방식, 적립방식이라 우리가 보는 공적연금 운영방식, 여기에는 적립방식이 있고 부가방식이 있고, 그리고 수정 적립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적립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컴을 현 생활을 위한 소비와 미래를 위한 세이브로 하되, 바로 이 사회보장이나 이것은 세이브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열심히 산 세대는 많이, 게으르게 산 세대는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세대 내 재분배, 그리고 세대 간
공평성이 확보되는 운영 방식이 되겠어요. 근데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싸놓기만 한다는 원리 원칙대로 이 문자 방식으로 온다면 여기는 그야말로 장기적 재정 추계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특징을 잡을 수 있고, 잘못은 투기가 될 수 있는 투자 운용 능력에서 투자 위험에 노출될, 바로 이것 때문에 투자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 적립 방식이 되겠어요. 인플레이션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그다음에 부가 방식은 이 나의 소득을 현 생활을 위한 컨슘과 현 노인 세대 생계비로 내놓도록 하는 방식이 부가 방식이 되겠는데, 그 때문에 젊은 세대의 집단적 노인 부양의 의미로 이건 세대 간 재분배 의미를 갖는 거죠. 세대 간 재분배 의미. 여기는 시행과 더불어, 시행과 동시에 완전 지불이 가능하다. 또는 도입과 동시에 완전 시행과 즉각 시행과 완전 지불이 가능하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부가 방식이라고 하는 건 인구학적 변동에 대단히 민감하고 또 세대 간 갈등이 야기될 수가 있고 이런 그 문제점은 있지만 인플레이션 대책이 참 탁월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초기에는 저부담 고급여를 약속하고 시작하지만 남차 진행하면서 부담액은 증가시키고 그리고 급여액은 감소시켜 나가는 방식을 수정적립 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수정적립 방식은 2028년도에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비례상수 1.2가 완성되면서 좀 바뀌게 될 겁니다. 적립 방식에 비해 부가 방식은 인구 구성 변동에 더 취약하다. 이건 맞는 거죠. 기업번이 맞으면 디귿번 맞지요? 디귿번 보겠어요. 완전 적립 방식은 퇴직 후 생활 보장을 위해 현재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업번이 맞으면 디귿번 맞고 기업번 틀리면 디귿번 틀립니다. 자, 기업번 디귿번은 맞지 않습니까? 확정급여식. 우리나라는 확정급여식인데 주로 과거의 소득 및 소득활동 기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1번 부가 방식에 따른 현재의 근로세대가 은퇴세대의 연금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한다. 아까 현 노인세대의 생계비로 내놔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부가 방식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거. 옳은 거 다 맞는 것이 되겠네요. 20번에 보시면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20번에 보시면 소득 재분배의 유형과 관계 집단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자, 고소득층 대 저소득층. 그렇죠? 수직적 재분배. 특히 공공부조에서 사용을 합니다. 수평적 재분배. 고유연 집단 대 저유연 집단. 그렇죠?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 주로 수평적 재분배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기업번이 맞으면 디귿번이 맞는데 세대 간 재분배. 현 세대 대 미래 세대. 현 근로세대와 현 노인세대. 그 세대 간 그렇죠? 세대 내 재분배, 리을번은 세대가 아니고 세대 내 재분배는 동일 세대 간 사회적 적절성 부여. 이런 거 되겠는데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답은 1번이 되겠어요. 21번을 보시면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민건강보험 1963년에 의료보험법으로 제정되어서 1977년에 의료보험이 조합주의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19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꿔서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용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예외적으로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지만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죠. 의료급여법의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제외가 됩니다. 보험자는 우리나라는 1998년에 부분적으로 통합주의가 도입되었다가 2000년부터 전면 통합주의, 전면 단일보험자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 단일
유일한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맞지요? 현금급여로서는 국민건강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요양비, 부가급여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 그리고 건강검진이 있는데 그중에 현금급여는 요양비와 장애인 보장구 급여가 되겠지요.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고 장제비라고 하는 것은 이 장제비는 산재보험급여에서나 나옵니다. 장제비는 실질적으로 또 장제비라고 하는 것은 부가급여의 한 내용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나 장제비나 상병급여는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된 규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가급여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 하나만 시행이 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아니죠.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로서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별도의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를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벌써 앞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틀린 겁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는 국가가 3, 가입자가 50%, 학교법인이 30%, 국가가 20%를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틀린 거군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22번에 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된 적은 있었으나 정부의 의도는 연금 후 시행은 70년대에 있었으나 실행은 되지 못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가 1986년 전두환 정권 때 국민연금법이 만들어지고 1988년부터 노태우 정권 때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 강제 가입을 통해 역선택을 방비하고자 한다.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위험 발생이 적은 집단들은, 다시 말해 위험 발생이 적은 집단인 것은 소득 불안정으로 불안에 떨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주 영양 부족으로 아프거나 다치거나 위험 발생이 높은 이런 직업에 종사, 그러지 않는 잘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보험의 본질인 위험 분산, 공동분산이라고는 보험의 속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가 법으로 강제해서 소득이 많든 적든 관련 없이 위험 발생 비율이 높든 낮든 똑같이 무조건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선택을 막고자 합니다. 저소득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우리는 두루누리 보험이라고 있는데 저소득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그 인원수 10명 미만 이런 150만 원 이렇게 액수가 바뀌겠습니다만 어떤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 보험료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이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급여 수준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고 한다. 우리는 국민연금 급여를 계산할 때에 매년 전국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감률을 반영해서 평균 임금을 이렇게 조정도 하고 60세가 넘으면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해서 평균 임금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가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되 독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이건 틀린 거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죠. 원칙적으로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지만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18세 미만도 가능하고 의무 계속 가입자는 60세 이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원칙은 18세 60세 미만이지만 그러나 확대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23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단부 보면 복지급여에 대해 개인보다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 옛날에는 복지급여에 국가 단독 책임이었지만 이제는 너 먹고 살 거든 너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너도 일부는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책임, 국가 책임, 표현은 애매하지만 개인보다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근로연계복지는 너 하기 나름이야 라고 하는 사회투자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지원하든지 안 하든지 할 테니까 이게 바로 근로연계복지. 답은 1번이 하자가 있습니다. 놔둬보시고 수급자의 근로 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죠. 일해야 도와주는 거야. 그래. 취업 우선 전략과 인적 자원 투자 전략이 활용된다. 자활 지원 사업이 근로 연계복지 정책에 해당된다.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을 강조한 좋습니다. 이제 뭐 하자 있는 것은 1번이군요. 24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근거법이지요. 공공부조의 근거법은 1944년에 조선구호령, 1961년에 생활보호법, 그랬다가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고 2000년부터 시행된 거죠. 자활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활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닫아보겠습니다. 닫아보겠어요. 생계급여는 누구예요? 자활급여 대상자를 뺀단 말 없지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수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선정기준액, 즉 30% 이상으로 소득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사람이 자활급여 수급자이든 아니든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따지지 않고 어쨌든 부양의무자 조건과 소득인정액 조건이 맞으면 그 중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이하이면 다 포함을 시킵니다. 현금급여의 기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높게 책정된다. 현금급여 기준 최저생계, 이건 좀 차이가 있는다. 놔둬보시고 근로능력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건 완전히 틀린 거지요. 생활보호제도에는 근로능력자는 제외 규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조항에 나와 있죠. 무조건 틀린 거고 수급자 선정주제는 부양의무자 유무가 고려된다. 맞습니다. 이건 뭐 하자가 없네요. 부양의무자 조건은 필수 요건이고 그리고 소득인정액 조건도 필수 요건이 돼 소득인정액 요건은 급여의 종류마다 다르죠. 그러나 부양의무자 조건은 획일적인 조건이 되겠어요. 다음에 수급자의 생활보장은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행한다. 아니죠. 수급자의 생활보장 보장기관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 어쨌든 국가와 급여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실질적으로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지만 더 실질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틀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해서 현금급여 기준이 최저생계비보다 높게 책정된다? 그럴 수는 없겠지요. 자, 어쨌든 의심이 간다 해도 워낙 4번이 적나라해서 그다음 반대 해석을 통해서 현금급여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보다는 낮게 책정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1963년에 제정되고 64년부터 시행되었죠. 보험료 부담은 사용자가 단독 부담합니다. 사회보험 3자 부담의 원칙에서 산재보험은 2자 부담이지 않습니까?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 옛날 얘기이고 지금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급여의 종류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의 한 내용입니다. 이 산재보험의 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그리고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구적급여라고 하는 것은 고용보험급여의 고용보험사업 중에 하나인 실업급여, 그 중에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 아니죠. 이건 고의과실은 이건 비도덕성이니까 여기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자격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유족연금의 유족보상연금의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까지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연령 제한과 장애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말하자면 자녀나 손자녀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부모나 조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0세 이상. 그렇지 않으면 장애 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장애 대상이 있다. 그래서 60세 이상인 부모나 조부모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에 있었던 사회복지 정책론의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론에는 법제론과 교집합 부분에서 보통 5문제에서 7문제가 같이 겹치는데 이번에는 5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법제론을 공부하게 되면 정책론과 법제는 언제나 교집합 부분으로 이어서 같이 풀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건강보험, 국민연금, 또 그런가 하면 국민기초생활 산재보험 이렇게 고용보험 맞으면 그 4개 영역에서만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법제론까지 같이 가게 된다면 약 10개 이상의 문제를 우리가 5대 사회보험과 그리고 공공부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그 사회정책 정리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